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축하중에 대해서 쭉 변형이라든가 아니면 응력, 그 다음에 부정적 문제, 그다음에 응력 집중, 그 다음에 비탄성 거동, 그 다음에 잔류 응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5장에서도 역시 순서는 똑같습니다. 처음에 변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응력을 얘기하고 또 부정적 문제를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순서가 똑같아요. 근데 이 순서는 6장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해 나갔던 그 순서와 5장, 6장에서 해 나가는 순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축하중이 아닌 이제 비틀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보통 비틀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1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길이 방향의 모멘트를 우리가 비틀림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길이가 이렇게 긴 부재가 있을 때 그 길이 방향으로 모멘트가 가해졌다. 이렇게 되면 이 부재는 비틀림 하중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을 보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틀렸다. 그러니까 비틀림을 주었다 하게 되면 이쪽은 당연히 반대쪽으로 이렇게 줘야 이 부재가 어떻게 되겠어요? 비틀림을 받겠죠. 만약에 이걸 이쪽으로 돌리는데 이것도 같이 이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거는 비틀림을 받는 게 아니고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은 고정이 되어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지금 비틀림 모멘트를 주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죠. 주로 이제 비틀림을 이용을 해서 어떤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축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로 회전하는, 그죠?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인데 그 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틀림 모멘트를 이제 전달을 해주는 그러한 부재가 됩니다. 또 우리가 핸들을 움직인다 그러면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그 비틀림 모멘트를 이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비틀림 하중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할 것인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how to determine the shear stresses and twist in a circular shaft due to torsion. 이렇게 해서 due to torsion이라고 하게 되면 비틀림에 의한 원형 단면의 축에 있어서 전단 응력과 그다음에 angle of twist, 비틀림 각, 어떻게 결정하는가. 자, 비틀림 모멘트를 주게 되면 우리가 어떤 단면을 딱 잘라서 생각했을 때 이 단면에 이 비틀림 모멘트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주어지느냐 하면 이 비틀림 모멘트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저항력은 이 면에 생기겠죠. 그렇죠?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이 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기니까 우리가 노멀 스트레스하고 쉐어 스트레스하고 따질 때는 무슨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쉐어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걸 이제 비틀림을 주게 되면 변형이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축하중이다 하게 되면 이걸 쭉 잡아 당겼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늘어났었죠. 아니면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길이의 변화를 줬었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것이 노멀 스트레인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틀림 모멘트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변하냐? 할 때 그 선이 회전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전단 응력이니까 당연히 전단 변형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전단 변형률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뭐였어요? 원래 2분의 파이인 두 변이 각도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거죠. 여기에서도 역시 angle of twist, 그러면 비틀림에 의한 각도의 변화를 우리가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 전단 응력의 이제 공식을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angle of twist에 대한 공식을 우리가 유도를 할 겁니다.
이제 그거를 알게 되면 정적 문제에 있어서는 뭐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정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평형 방정식만 세우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점 반력을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지점 반력이 이제 트위스트 모멘트의 형태로 나올 텐데 그거가 얼마나 사이즈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구했던 전달 능력과 그 다음에 비틀림 각에 대한 공식에 의해서 구하게 되면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적 문제에 대한 것을 이제 요걸 이용을 해서 풀 것이고 그 다음에는 statically indeterminate problem이니까 부정적 문제를 이제 풀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축하 중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지점 반력이라고 하는 것을 평형 방정식만 가지고서는 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추가적인 기하학적인 조건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기하학적인 조건은 뭘로 표시가 되겠어요? 여기서 이 변형이 각도로 나오니까 뭐에 대한 거가 되겠어요? 각도에 대한 기하학적인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조건을 이용을 해서 적합 방정식을 만들어 가지고 평형 방정식과 이제 조합을 해서 우리가 모르는 그 지점 반력을 이제 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요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이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이제 서큘러 샤프트에 대해서 이거 유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넌 서큘러 샤프트에 대해서 전달 능력과 그 다음에 비틀림 각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원형 단면과 비원형 단면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원형 단면인 경우에는 변형이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식으로 우리가 변환시키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원형 단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공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넌 서큘러가 되게 되면 여기에서는 정확한 그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사적인 그러한 계산을 하고 또 근사적인 계산도 못할 정도로 어렵다 하게 되면 소위 이거보다 더 수준이 높은 탄성론이라고 하는 데서 계산한 결과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전달 능력하고 비틀림 각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응력 집중,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그 다음에 레지듀얼 스트레스, 잔류 응력. 역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단면이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에 응력 집중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레지듀얼 스트레스는 이제 우리가 비틀림 모멘트를 주어가지고 그 재료가 소성 영역 내에 일부분이라도 포함이 되었다가 우리가 하중을 여기서 하중은 비틀림 모멘트입니다. 비틀림 제거해 주게 되면 그 부재 내부에는 잔류 응력이 남아 있어야 돼요. 영구 변형량도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영구 변형량은 뭐겠어요? 각도입니다. 영구 비틀림 각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비틀림을 굉장히 강하게 주게 되면 이 재료가 소성 영역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트위스팅이 되는 그러한 그림을 나타낸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소성 영역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 완전히 꼬인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설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겠죠. 항상 탄성 영역 내에서 그렇게 큰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비틀림 모멘트가 이제 가해지게 되면 이 부재가 어떤 형태로 변형을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공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건 뭐냐면 서큘러 샤프트에 대한 비틀림 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원형 단면이어야 되고 그거가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쭉 길게 이제 나타나서 이쪽 길이 방향으로 모멘트가 가해지는, 그래서 이렇게 T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제 비틀림 모멘트가 가해지는 경우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거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굉장히 편리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스폰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스폰지를 이렇게 원형으로 이게 깎아내면 됩니다. 스폰지를 이렇게 원형 기둥으로 해가지고 뚝 잘라내서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선을 긋는 거죠. 선을. 그래서 여기 보면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쭉 긋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원형 방향으로 이렇게 쭉 이제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 하나하나는 어떤 모양을 갖겠어요? 뭐 정사각형 아니면 직사각형을 갖겠죠. 이제 대부분 정사각형으로 만들지만 여하튼 이제 사각형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여기 요 선이 바로 이 중심 선을 쭉 연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틀림 모멘트를 주기 전이죠. 그렇게 되면 일단 이제 우리가 그려놓은 그 상태가 그대로 이제 있을 것이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한 가지 선을 더 긋습니다. 여기 센터에서부터 요 점,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기에 요 원하고 이 교차하는 요 점들에다가 여기에서부터 선을 전부 하나씩 쭉 그어요. 요거를 레이디얼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레이디얼 라인을 이렇게 쭉 긋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쭉 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선으로 이게 방사선 모양으로 쭉 선이 모양이 나올 것이고 이쪽에는 이쪽 길이 방향으로서는 이렇게 수평선이 쭉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원 둘레 방향으로 이러한 선들이 쭉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비틀림 모멘트를 주기 전에 모양이죠. 그래서 before deformation. 자, 그럼 여기에다가 모멘트를 줍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비틀림 모멘트를 줘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해봤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리게 되면 여기에 요 선들이, 여기에 있는 선들이 이런 식으로 여기 경사가 지어지겠죠. 그래서 마치 나사 산의 모양으로, 그죠? 이렇게 쭉 나선의 모양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면서 원래는 이제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직선으로 변할 것이고 그게 조금 더 심하게 되면 나선 모양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까지를 고려를 하겠는가 하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거의 직선 모양으로 변화하는 고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비틀림 변형이 작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사가 지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 그런데 이 원통형 소위 원주 방향으로 이렇게 그렸던 요 원들은 요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 요 선들이 그대로 돌아가기는 돌아가지만 원래 있었던 그 면에서 그 점들의 위치만 변할 뿐이지 그 평면을 이탈하지는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선들의 요 간격을 요거하고 이렇게 딱 붙여보면은 원래 여기에 요 간격하고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뭐 이 정도 해야 뭐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만약에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해보면 됩니다.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실험도 아니고 스펀지가 없으면 뭘 갖고 하면 돼요? 이 가래떡 같은 걸 갖고 해도 됩니다. 가래떡 원통형이잖아요. 거기다 선 그려갖고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던 방사선 모양, 이것은 여기가 돌아가면서 요 점하고 요 점은 계속해서 붙어 있겠죠. 하나의 물체니까. 그래서 쭉 돌리게 되면 이쪽 맨 끝에서는 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끝에서 돌아가는 것만큼 얘도 따라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요 선의 모양이 휠 거냐 휘지 않을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 경험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돌리게 되면 이 직선으로 되어 있던 선이 휘어요? 와, 휩니까? 난 그런 관찰을 못 해봐서. 내가 돌렸을 때는 항상 직선으로 가던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게 직선을 유지하면서 회전하는 거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역시 실험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radial line은 remain straight 써놨죠, 이미. 그래서 이 radial line은 직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circles remain circular. 원래 이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요 선들도 역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longitudinal line이라고 하는 거, 이 길이 방향의 라인, 이것은 트위스트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비틀린 모멘트를 준 다음에 변형이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가 다 중요한데 특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형이 그대로 원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원래 어떤 단면이 이쪽으로 튀어나오고 이쪽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원형인 단면이 그대로 그 원형 단면을 유지하면서 그냥 이렇게 회전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하고 다른 점이냐면 non-circular shaft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원형 단면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비틀린 모멘트를 주게 되면 원래 평면이었던 이 면이 들어가거나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경우에? 비원형 단면인 경우에. 자, 그래서 원형 단면인 경우에 이제 바로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식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The axis remains straight and remains inextensible. 원래 있었던 그 축은 직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inextensible이 뭐예요?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선이 있었죠. 축선. 이 축선의 길이 말입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일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every cross section remains plane. 모든 단면이 다 평면 그 축의 수직인 평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원형 단면들이 다 이 축에 수직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평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그다음에 레이디얼 이쪽에 이렇게 연결했었던 레이디얼 라인들도 역시 직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radial as the cross section rotate about the axis. 그 축에 관해서 로테이션 되는, 그러니까 단면이 그 축에 대해서 로테이션 될 때에 그 레이디얼 라인들은 그대로 레이디얼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거를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 이런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요건 트위스트된 모양이고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요 라인 요것이 변형되기 요 진하게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요 단면 여기가 원래 변형되기 전에 평면을 지금 그려놓은 것이고 이것이 비틀린 모멘트를 받게 돼서 요 선이 그러니까 요 위에 있었던 요 선이 요 선으로 이동이 된 겁니다. 요 선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전부 뭘로 나타난 거냐면 비틀림 각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비틀림 각을 뭘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 파이 x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표축을 여기가 지금 고정되어 있고 여기에 길이 방향을 x 방향으로 놓고 거기에 수직한 방향 y, z 이렇게 좌표계를 잡아놓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이무의 거리 x에 있는 요 면을 딱 잘라가지고 이 면에 있어서의 각도 변화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파이 x로 표현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요 파이 x가 도대체 얼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 면을 딱 잘랐을 때 요 면에 있어서의 전다 능력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그 두 가지 지금 우리가 구하는 공식을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도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형태로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금방 봤었던 그 그림입니다. 이제 한 번 더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봐야 돼요. 이 그림을 가지고, 요거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아까하고 똑같은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쪽 x라고 하는 위치에 면을 요 면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이 x에서부터 아주 미소 길이만큼 떨어진 그 평면, 그러니까 그 거리, 그것을 x 플러스 델타 x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 원과 요 원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원통판이 생기겠죠? 원판이 생기겠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요 센터에서부터 로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서의 요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요소를 띄어 가지고 크게 확대를 하게 되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그림을 잘 이제 이해를 해보면 됩니다. 이 그림이 무엇인가? 여기 전에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변형되기 전에 우리가 고려할 요소를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센터에서부터 로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이렇게 조그마한 미소 면적을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가 좀 이제 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요만한 최적을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로가 여기까지, 여기서 로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까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 그림에 있어서는 센터에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원래 있었던 요것은 바로 요 점이 A가 됩니다. 요 점이 A가 되고, 요 점이 뭐가 되겠어요? 요 점이 B가 됩니다. 요 점이 B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점이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점은 여기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여기다 이제 2다 하게 되면 거기가 2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요 점이죠. 2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A, B, 그 다음에 C, 여기가 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 X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면 요 요소가 얼만큼 비틀려 있겠어요?
지금 요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x만큼 떨어져 있는 요 면을 보게 되면 어떤 선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선에서부터 파이 x만큼 비틀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원래 a, b가 이렇게 있었 x 플러스 델타 x만큼 가면서 여기서 요만큼 변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원래 있었던 a, b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선하고 이렇게 이어져서 바로 요 각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각도가 파이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변형 델타 x만큼 가면서 여기서 요만큼 이동을 한 거죠. 옆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b가 바로 요 위치가 여기 d라고 하는 위치로 얘가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옮겨간 그 그림을 여기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럼 b가 d만큼 옮겨갔으니까 원래 여기 있었던 2도 이쪽으로 그만큼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파이 x고 그 다음에 요 각도는 델타 x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서의 각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각도도 조금은 바뀌었겠죠. 그래서 그 조금 바뀐 각도를 우리가 델타 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로고 그 다음에 요 x에서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 가는 동안에 비틀린 각이 델타 파이만큼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로에다가 델타 파이를 곱해주게 되면 그 나오겠죠? 로의 길이가 나올 거죠. 그래서 요 길이는 요 로에다가 델타 파이를 곱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에다가 요 길이에다가 다시 요 각도를 곱해준 거와 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길이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각도를 우리가 뭘로 나타낼 수가 있는가 하면 원래 AB하고 AC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AB하고 AC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각도가 몇 도였었어요? 원래 90도였었습니다. 그 90도였던 것이 여기서 B에서 D로 옮겨가면서 요만큼 각도 변화가 나타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 우리가 전단 변형률은 얼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각도의 변화량 요만큼을 우리가 전단 변형률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전단 변형률을 우리가 뭘로 표현해요? 감마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가 바로 감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90도였던 BAC라고 하는 것이 DAC로 바뀌었으니까 요만큼 각도가 소위 전단 변형률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얼마예요? 델타 X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X에다가 감마를 곱하게 되면 바로 요 길이가 나오는데 또 이 길이는 이 로에다가 델타 파이를 곱해주면 또다시 그 길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에서부터 우리는 하나의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식이 바로 이거죠. 이거 다시 그려놨는데 여기가 감마고 여기가 델타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로 그 다음에 여기가 델타 파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델타 파이나 뭐 d 파이나 이것은 우리가 델타 파이라고 하는 것을 0쪽으로 보내게 되면 이제 d 파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d 파이로 표현을 해도 뭐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길이가 감마에다가 dx를 곱한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로에다가 요만큼 d 파이를 곱한 것과 같다. 요 수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그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변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쭉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감마를 구하게 되면 dx가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감마는 로에 d파이 오버 dx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요 엘리먼트는 센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여기까지 그 반경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쪽 이 가장 바깥쪽까지 쭉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d파이는 똑같을 거지만 뭐가 달라집니까? 여기 로가 달라지겠죠. 이 로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로 지금 표현되어 있으니까 로가 C가 될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바깥에 걸 따지게 되면 어떤 식이 가능하게 되냐면 감마 맥시멈이라고 하는 거, 이 감마가 감마 맥시멈이 되겠고, 그 다음에 dx가 있고, 로가 있고, 로가 이제 C가 될 거고, 거기에 d파이가 됩니다. 그러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는 것은 단순히 비례관계로 해가지고 얘가 이제 벌어질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감마 맥시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를 C로만 대치를 해주게 되면 똑같은 수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상 이건 필요 없고 우리가 요것만 필요해요.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이제 이 T라고 하는 것을 구해 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스트레스 리절턴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스트레스의 합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T는 소위 요 외부에서 준 T는 뭐가 만들어내는 비틀림 모멘트하고 같아야 되느냐 하면 재료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스트레스들의 합으로 만들어지는 모멘트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평형을 유지하죠. 자, 그렇게 되면 이 T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여기에는 뭐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요 요소 하나만 묻게 된다면 요 요소에는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다 능력이 발생하죠. 타우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요 로라고 하는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엘리먼트니까 야,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전다 능력을 우리가 타우라고 하자. 그러면 그 타우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멘트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일단 타우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니까 단위 면적당의 힘이죠. 그러면 요 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타우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됩니다. dA. 아니, 이제 요거를 da라고 한다면 그냥 da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타우에다가 da를 곱해주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와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니까 우리가 df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굉장히 그 da라고 하는 곳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df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그 df에다가 뭐를 곱하게 주면 모멘트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반경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df에다가 로를 곱해주게 되면 비틀림 모멘트가 나오겠죠. 자, 그럼 그것은 요 하나의 요 da라고 하는 곳에 작용하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비틀림 모멘트입니다. 근데 요 t하고 같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이 전체의 모멘트를 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df라고 하는 것이 여기 하나하나에 작용하고 있는 힘입니다. 그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로가 0에서부터 c까지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반적인 함수, 그러니까 반경을 나타내는 함수 로라고 놓게 되면 이 df에다 로를 곱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dt가 나오는 거죠. dt. 근데 이걸 전부 인테그랄을 하게 되면 토탈 트위스팅 모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T라고 하는 것은 요 작용하고 있는 모멘트 로 TF라고 하는 것을 면적에 대해서 다 더해 준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DF라고 하는 것은 금방 우리가 계산했듯이 DF는 뭘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 하면 타우에다가 DA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타우 DA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타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훅스로에 의해서 또 뭘로 표현돼요? 타우는 G 감마입니다. 그래서 G 감마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감마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요 감마 대신에 이걸 대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로에다가 G에다가 그 다음에 감마 대신에 요걸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TA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G라고 하는 것은 물질 상수니까 이것은 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면적은 뭐에 대한 인테그랄이죠? 면적에 대한 인테그랄입니다. 면적. 그러니까 이 물성 재료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G라고 하는 것은 상수가 돼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d파이 오버 dx는 뭐예요? 단위 길이당의 변화하는 각도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x 쪽에서 잘라서 이 그림을 그리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x를 잘라서 이 그림을 그리나 다 이 감마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항상 이 감마를 어느 쪽에서 자르나 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d파이 오버 dx라고 하는 것은 상수죠. 그 기울기니까 각도가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라고 하는 기울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인테그랄 바깥쪽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로 제곱 dA만 남습니다. 자, 로 제곱 dA 아니면 어떤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서 어떤 M이라고 하는 질량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M이라고 하는 질량이 이걸 돈다 했을 때 이 회전하는 거에 대해 하는 성질이 뭐죠? 관성 모멘트죠. 관성 모멘트.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R이다 하게 되면 M이라고 하는 질량이 회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그 관성 모멘트는 뭘로 표현해요? M, R의 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것을 본따 와가지고 여기에서는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센터에서부터 로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DA라고 하는 면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DA 회전을 한다. 트위스트 모멘트 회전을 한다라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성질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관성 모멘트죠. 근데 이러한 관성 모멘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극관성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로 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좌표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x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가 y만큼 떨어져 있는 이제 이러한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이제 r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x축이라고 놓고 이것을 y축이라고 놨을 때 여기에 이제 DA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DA는 x축에 대해서도 회전이 가능하고 y축에 대해서도 회전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요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y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것이 x축에 대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i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것은 y da의 그 다음에 요 거리의 지금 관성 모멘트는 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제곱으로. 그래서 y 제곱 da라고 하는 것을 면적에 대해서 다 더해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x에 대한 관성 모멘트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 정의를 어디서 배운 적이 있죠? 정력학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이 축에 관해서 요 DA가 회전을 하게 된다면 이 회전하는 것을 이제 저항하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이 관성 모멘트는 y제곱 DA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y축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겠어요? IY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x가 되는 거니까 x제곱 DA가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원점에 대해서 얘가 또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회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IP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R이니까 R제곱 D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그래서 우리가 극관성 모멘트 요것은 이제 y축에 관한 관성 모멘트, 요것은 x축에 관한 관성 모멘트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죠.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with respect to x-axis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r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삼각형에서 r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을 시키게 되면 결국 뭐가 돼요? IP라고 하는 것은 IX 플러스 IY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 인테그랄 로 제곱 DA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극관성 모멘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뭘로 표현하느냐 하면 J로 표현합니다. J로. 그래서 IP라고 표현도 하고 또 J로 표현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서는 J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테그랄 로 제곱 DA를 우리가 J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 식을 하나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우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타우는 G 감마고요. 그 다음에 감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 d파이 오바 dx가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요 위에서 요 식에서부터 d파이 오바 dx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가 되겠어요? t 오바 gj가 됩니다. 여기다가 t 오바 gj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g하고 g가 사라지고 j분의 t로라고 하는 이러한 수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것이 전단 능력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토션 포뮬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형 단면에 있어서 원점에서부터 로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서의 타우는 이렇게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수식을 보게 되면 자, 원형 단면이다 그렇게 되면 J라고 하는 것은 결정 나겠죠? 자, 이것은 다 뭐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단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건 결정이 됩니다. 단면이 원형이냐, 사각형이냐, 삼각형이냐에 따라서 이건 바로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J는 우리가 계산이 가능한 거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단면이 딱 정해지면 그걸로 J가 정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T라고 하는 것도 어떤 X라고 하는 위치를 딱 정하게 되면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 T가 있으니까 그것도 딱 정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로라고 하는 것만 수예요. 로는 센터에서부터 바깥 반경까지 얘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우라고 하는 것은 뭐만의 함수예요? 로만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T하고 J가
일정하게 어떤 x라고 하는 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 두 개는 일정하게 되니까 타우라고 하는 것은 로에 따라서만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죠? 선형으로 변형하고 있습니다. 1차식으로 지금 변형하고 있습니다. 이 타우라고 하는 것은 J분의 T로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 타우가 맥시멈이 나오겠죠. 이 타우 맥시멈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요 로 대신에 C를 대입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게 타우 맥시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타우의 공식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유도하는 것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유도하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다녀야 되는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타우 맥시멈이라고 하는 것은 J분의 T, 이걸로 보게 되면 C죠. J분의 TC로 우리가 타우 맥시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타우가 J분의 T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요 앞에서 유도한 것이 훨씬 더 제너럴한 방법으로 유도를 한 것이고 요것은 뭐 이것도 뭐 하나의 방법은 뭐 원리를 이해하기에는 조금 앞에 있는 것보다는 좀 많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방 구했듯이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뭐예요? 요 원점에서부터 로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타우가 있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C라고 하는 곳에 타우 맥시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선형으로 바뀌게 되니까 결국 이러한 관계식을 얻어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타우 대 로는 타우 맥스 대 C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을 이용을 해서 요것은 근데 어디서 또 유도가 가능하냐면 여기에서 유도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G 감마잖아요. 여기서 G 감마 하게 되면 로에 대한 것이고 여기다 G 감마 맥시멈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타우 맥시멈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요 두 식을 가지고 우리가 수식을 하나 만들면 이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수식에 의해서 우리가 요 관계식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토션 쉐어 관계식을 하나 세워보자. 그럼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T라고 하는 것은 로의 DF인데 DF가 타우의 DA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타우를 아까는 이제 뭐 G 감마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했는데 여기에서는 타우를 이걸 갖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럼 타우가 뭐가 되겠어요? C분의 로 타우 맥시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타우 대신에. 그렇게 되면 이 타우 맥시멈은 뭐가 되느냐 하면 상수가 돼요. 왜냐하면 A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타우 맥시멈이 바깥쪽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도 바깥까지 반경이니까 이것도 역시 상수예요. 그래서 빠져나오게 되면 로 제곱 TA만 남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되니까 로 제곱 TA가 뭐냐? 그러면 극관성 모멘트 J죠. 그래서 이 타우 맥시멈이라고 하는 걸 남겨두고 C를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에 J를 이쪽으로 보내면 J분의 TC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우 맥시멈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타우가 J분의 T로가 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요 식에서부터 한쪽은 이쪽으로 나가고 한쪽은 이쪽으로 나간 겁니다. 이쪽으로. 그렇지만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요게 이제 나중에 모멘트가 되게 되면
뭘로 변할 것 같아요? 타우는 시그마가 되고 J는 I가 되고 T는 모멘트가 되고 로는 센터에서부터 거리 Y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모멘트는 모멘트끼리 굉장히 유사합니다. 힘은 힘끼리 굉장히 유사하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했었던 폴라 모멘트 오브 이나샤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예를 여기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솔리드 샤프트인 경우, 솔리드 샤프트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게 되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가운데가 꽉 찼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한자로 표현을 하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그 다음에 꽉 찼다 실자를 씁니다. 실. 그래서 중실축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얘기하면 솔리드 샤프트 이렇게 부르고. 이거 중실축입니다. 대신에 여기에 이제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런 걸 뭐라고 부르겠어요? 관이라고 부르겠죠. 우리는 관, 그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해요? 가운데 구멍이 뚫렸다 그러면 거기 가운데 공간이 있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중공축이라고 합니다. 중공축. 그래서 중공축을 영어로 하면 터빌러. 아니면 튜브라고도 합니다. 튜브. 터빌러, 튜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 J라고 하는 것을 구해 보면, 자, 이게 정의죠. 정의를 가지고 너 왜 이렇게 구하냐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J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의입니다. 그다음에 이 DA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여기에서 요 센터에서부터 로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요만한 원환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원환을 따라서 타우는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다 일정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의 타우가 일정하니까 여기에 있어서의 요만큼을 잘라서 계산하는 것보다 이만한 면적을 가지고 계산하는 쪽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소 면적을 생각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요소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요거는 요만한 환이니까 그거 똑 잘라가지고 요 길이를 딱 보면 얼마가 나와요? 2파이R이 나오죠? 2파이R에다가 요만큼 그 폭을 뭐 T로 여기 같으면 그걸 딱 곱해주게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면적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 로를 곱한 게 DA가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중적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DA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기를 요 면적 곱하기 요 면적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한 길이를 여기를 그 세타라고 D세타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럼 요거의 길이가 얼마가 나오겠죠? R D세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는 DR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로를 갖고 이용을 한다면 로 D로 그죠? 로의 D세타잖아요. 그러니까 로의 D세타 곱하기 그 다음에 로 D세타 곱하기 D로가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타에 대해서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돼?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나오는 거죠. 2파이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거는 뭐에 대해서 적분하죠? 0에서부터 C까지. 그래서 요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중적분을 했을 경우에는. 근데 이중적분하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쪽이 편하니까 2파이로 D로를 우리가 DA로 잡아주자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로만의 함수가 되죠. 그렇게 되면 2파이는 나오고 로가 3승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적분하게 되면 4분의 로 4승이 돼서 0에서부터 C까지. 그래서 집어넣게 되면 뭐 이게 약분돼서 2분의 파이 C 4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형 단면에 있어서의 극관성 모멘트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중공축을 생각한다면 자, 중공축을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리게 되죠. 이렇게 있고 여기를 이렇게 파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CI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CO라고 합니다. 여기서 I는 뭘 나타내겠어요? inner radius. O는 outer radius.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적분 구간이 뭐가 될 겁니까? CI에서부터 CO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산도 여기가 CO가 되고 여기가 CI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CO의 4승에서부터 CI의 4승을 빼주는 이러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위 중공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중실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J가 계산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원형 단면에 있어서는 J에 대한 거 알고 그 다음에 아까 타우는 J분의 T로라고 하는 그 식만 알게 되면 뭐 원형 단면에 있어서의 모든 전달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이제 풀어보면 The solid shaft of radius C is subject to a torque T. 그 다음에 figure.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T라고 하는 토르크를 이제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디어스 C의 중실 축이 T라고 하는 토르크를 받고 있다. Determine the fraction of T. T의 는 뭐죠? 소위 분율이라고 하는 건데 T 중에 몇 퍼센트 정도를 지금 이제 감당하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프랙션이라고 하는 것은 T의 어떤 그러니까 뭐 해석하면 분율이라고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T의 몇 퍼센트 정도 요가 됩니다. 이제 뒤까지 다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determine the fraction of T that is resisted by the material contained within the outer core of the shaft, which has an inner radius of C over 2 and outer radius C. 무슨 말이냐면 inner radius가 2분의 C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outer radius가 C인 그러한 아우터 코어 내에서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우터 코어 내에 포함되고 있는 재료에 의해서 저항하고 있는 T의 분율을 계산하시오 이런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여기가 CI가 2분의 C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CO를 C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요 부분이
이 전체에 지금 t라고 하는 것을 주어졌는데 t라고 하는 모멘트를 여기다 이제 주어졌는데 그때에 요만한 재료가 이 t에 대해서 얼만큼을 얘가 지탱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만큼의 재료가 있고 요만큼의 재료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 t, 그러니까 t가 가해졌을 때 틀림없이 요 부분이 지탱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 나머지 부분이 지탱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뭐가 되겠어요? 그게 전체의 t가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이 바깥쪽에 있는 그 이 부분이 감당하고 있는 비틀린 모멘트는 도대체 얼마냐? 라고 하는 걸 구해보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일단은 t가 주어져 있으니까 t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t가 요 코가 그러니까 여기 요 바깥쪽에 있는 여기가 만약에 70%를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계산한 t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0.7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분율을 계산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는 뭔지 알았을 거고. 자, 그래서 여기 이것은 뭐 원래 있었던 수식입니다. 그래서 소위 DA라고 하는 면적에 타우가 있을 때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비틀린 모멘트를 DT 프라임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지금까지 유도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DA에 타우를 곱해서 DF가 되고 거기에다 로를 곱하게 되면 모멘트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타우라고 하는 게 뭘로 표현이 되느냐 하면 아까 봤듯이 C분의 로 타우 맥시멈으로 표현이 되죠. 아까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타우라고 하는 것은 C분의 로 타우 맥시멈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C분의 로 타우 맥시멈이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DA가 뭐가 돼요? 2파이로 D로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에서 지금 구하려면 2C에서부터 C까지 그래서 적분을 합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써놓고 상수에 해당하는 걸 좀 꺼내오면 여기서 2파이도 상수고 여기 C도 상수고 타우 맥시멈도 상수입니다. 요만큼이 상수로 나오고 그 다음에 로 3개에 대한 것만 여기 남아요. 그래서 2분의 C에서부터 C까지.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게 되면 요것이 4분의 로 4승이 되고 여기가 이제 리미트가 되겠죠. 하한치, 상한치가 돼서 계산하게 되면 32분의 15파이의 타우 맥시멈 C 3승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 T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그 T를 또 뭘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어요? 타우 맥시멈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타우 맥시멈 대신에 T를 바꿔주게 되면 이 T 프라임이 T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타우 맥시멈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J분의 TC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렇게 되겠죠. 근데 J라고 하는 것은 2분의 파이 C의 4승입니다. 원형 단면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상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계속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외워지기는 하는데 여하튼 이것도 우리가 항상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T하고 C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C하고 이 C가 같으니까 이제 약분이 돼서 여기 위로 올라가서 2, 그 다음에 파이 C의 3승 T. 그래서 타우 맥시멈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타우 맥시멈을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그렇게 되면 타우 요걸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16분의 15T가 나와요. 그럼 뭡니까? 전체가 T인데 그 요만큼이 차지하고 있는 T가 16분의 15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 얼마예요? 16분의 1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비틀린 모멘트를 주었을 때, 이 면적이 바깥쪽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면 되어 있을수록 더 많은 T를 감당을 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똑같은 T를 감당하고자 할 때에 중실축이 더 유리하겠어요? 아니면 중공축이 더 유리하겠어요? 중공축이 더 유리하겠죠. 왜? 바깥쪽으로 더 재료가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만들어요? 중실축으로 만들어요? 중공축으로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 이렇게 볼 때 축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그 축이 가운데가 구멍이 나 있는 게 많아요? 아니면 꽉 차 있는 게 많아요? 구멍 있는 걸 더 많이 봤어요? 그 아주 특정한 지역을 많이 다닌 모양이죠. 대부분의 모양은 꽉 차 있는 축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금방 계산했듯이 중공축이 중실축에 비해서 더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실제상으로는 중실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죠. 만들기가 쉬워서. 그러면 중공축은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왜 만들기가 어렵죠? 가공을 한번 더 해야 되니까 그냥 드릴 한번 쭉 갔다 오면 되죠. 팔으면 그게 다 돈입니다. 그러면 축을 100만 개를 만든다 그러면 거기서 남는 양이 엄청날 거예요. 가공비보다 훨씬 더 나갈 건데. 뭘까요? 문제는 뚫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뚫느냐가 문제인 거죠.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중실축은 이렇게 선반에다 딱 고정을 시킨 다음에 바깥에다가 바이트 하나 딱 대고 있으면 그 바깥쪽에 그 겉만 딱 가공을 하게 되면 축이 딱 만들어집니다. 근데 중공축을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센터에 맞춰가지고 얘 구멍을 정확하게 뚫어야죠. 정확하게 못 뚫으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못 뚫었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편심축이다 이런 거죠. 그죠? 중심이 약간 어긋나 있는 거죠. 중심이 어긋나 있을 때 얘를 회전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축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가공을 하는 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비보다는 그 센터를 잘 맞춰가지고 뚫는 이 생산비가 더 든다는 거죠. 그래서 중공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고가가 아니라면 그냥 중실축으로 놔두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깎아서 쓴다라고 하게 되면 설계를 할 때 20.2mm 딱 그러면 20.2mm 깎아서 쓰면 되죠. 근데 맨날 축 만들 때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맨날 깎아서 써야 되잖아요. 차라리 그런 거보다는 이제 딴 회사에서 축을
야, 이런 걸 많이 쓰니까 미리 막 대량 생산을 해 놓고 거기에서 골라서 쓰면 훨씬 더 낫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산을 딱 했더니 2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제 대량 제작을 해서 파는 축은 20, 22, 24, 26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정을 합시다. 자, 어떤 축을 갖다가 써야 돼요? 20짜리를 써야 돼요? 20짜리를 써야 돼요? 20.2입니다. 20.2. 어떤 걸 골라야 되죠? 24를 골라요. 22도 아니고 20.2인데 22가 있고 24가 있는데 24를 골라. 왜? 그럼 계산을 뭐하러 했어? 아니 20.2가 되면 20 돼요. 근데 그게 하는 기성품에는 근데 22가 있고 20이 있어요. 22를 쓰려고 하니까 20.2보다 너무 커. 그렇죠? 그 다음에 20을 골라서 쓰려고 했더니 약간 작아요. 되는 거죠. 어떤 걸 고르면 좋을까? 당연히 우리는 무조건 그러니까 뭘 찾아야 되겠어요? 22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건 뭔가 이상한 거죠. 거기다 가로 쳐놓고 이건 처음부터 설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상 계산을 이렇게 하더라도 축은 메이커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KS 규격에서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이즈로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에서는 그 사이즈에 대한 축만 쫙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한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씩 큰 거를 이제 우리가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예제를 몇 개 더 풀고 그 다음에 비틀림 각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